오늘은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초장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거고, 우리 엘리어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좀 전에 해 주셨거든요. 뭐냐? 이 40년의 추세에 지금 대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엘리어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장기적인 경제 지표랑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단기적인 것만 매몰되다 보면 네. 그 언론이나 이런 데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요 차트는 1955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실질지수, 물가로 감안한 실질지수인데 그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실질지수로 한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랑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우리가 네. 어떤 경기 순환 주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과거에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73년도에 상수 칠 때도 피크 한 번에 왔었고요. 네. 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되기 때의 그 고점에서도 피크가 한 번 왔었고요. 네. 과거에 이렇게 대체로 경기와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은 그 궤적을 등락을 같이 했다. 네. 자,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네. 87년 이후 여기서부터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빨간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고 네. 파란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 네.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를 말해주는 거고 그렇죠. 선행지수는 한 3, 4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맞아요. 향후 6개월 뒤에 어떻게 될 건지. 예.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네. 동행지수가 그거를 한 3, 4개월 또는 늦으면 6개월 정도 뒤늦게 따라가거든요. 맞아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요. 여기 보시면 맞습니다. 먼저 고점 치고 얘가 나중에 고점 치고 얘가 바닥 치고 나중에 얘가 그다음 따라서 바닥 치고 그렇죠. 항상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네. 지금 선행지수가 네. 주구장창 오르는데 네. 선행지수는 그러니까 동행지수는 주구장창 빠지고 있어요. 와, 아니 이거를 저도 제가 이런 걸 제가 유료 강의나 강연할 때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 얘기하는 전문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엘리어님이 저는 맨날 월마다 업데이트를 하니까 저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경기 선행지수랑 동행지수 차트를 봤거든요. 근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행은 현재고 선행은 미래니까 선행지수가 계속 몇 개월을 올라가. 그러면은 한 늦어도 6개월 뒤에는 동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행지수는 올라가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는데 한 지금 1년 이상째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동행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죠. 제가 볼 때는 선행지수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선행지수가. 네. 선행지수가 거기에 포함된 항목 중에 약간 인위적인 아니면 정부의 뭐 돈 풀기라든지 네. 이런 게 작동하지 않았나. 근데 이 선행지수도 지금 탁 꺾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살짝이지만. 네. 만약에 얘가 꺾이면 네. 서울 아파트가 급락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옆으로 기고 있지만. 네. 그래갖고 저는 이 현상을 언제랑 비슷하게 보냐면 IMF 직전 있잖아요. 네. 이때랑 좀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아, 맞습니다. 저도 이거 차트를 봤을 때 IMF 전에도 이 차트 보시면은 경기지수가 엄청 좋아졌어요. 이렇게 네. 엄청 올라왔어요. 이때도 올라왔다가 근데 지금 반등이 지금 1차 빠지고 반등했잖아요. 이거 실질지수니까는 정고점 못 넘었습니다. 네. 그 명목으로는 많이 넘어 있지만 근데 이게 3년짜리잖아요. 네. 요게 6년짜리거든요. 6년 동안 반등한 거를 3년 동안 반등한 거를 축소를 한 절반 정도의 기간으로 축소했다 그러면 저는 마치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때도 보시면 이때 IMF 직전에 주가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계속 올랐어요. 지금도 우리가 3,300에 비해서 최근 한두 달 동안은 급반등을 했지만 3,300에 비해서는 한 500포인트가 낮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얘가 뒤늦게 반응.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가 지수는 모멘텀이 생기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하는데 네. 부동산은 현상이 생기고 나서 뒤늦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은 뭐 견딜만 하네. 네. 하지만 경기 나빠지고 뭐 소비가 둔화되고 제조업이 뭐 대기업들이 뭐 감원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아직 견딜만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랑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맞습니다. 갖고 이상한 반등을 하고 있다. 이거 인위적인 거. 이거 솔직히 돈 풀어서 올린 거지. 이거는 뭐- 돈 안 풀었으면 계속 빠졌을 거예요. 아, 그럼요. 정부가 돈 풀고 그다음에 또 정책 쓰고 그다음에 증여세를 엄청나게 올려줬잖아요. 비과세 한도를. 네. 제가 봐서 그게 24년에 반등을 크게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대출이잖아요. 네. 대출의 힘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1959년부터 요 빨간 거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입니다. 네.
파란 거는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중이에요. 즉 두 개 합치면은 민간 신용이죠. 네. 요거는 기업 신용, 요거는 가계 신용. 요걸 두 개 합친 게 민간 신용입니다. 아, 네. 자, 우리가 2021년도 상투 칠 때 GDP 대비 가계부채가 110%가 넘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00 미만이라고 나오잖아요. 최근에 네. 줄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GDP의 기준 시점을 바꾸는 바람에 네. 갑자기 우리가 국민소득이 얼마가 늘었다고 막 나왔잖아요. 그게 이건 조작이라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통계 기준 시점을 바꿔버린 바람에 GDP가 확 늘어버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도 실제로는 과거 데이 기준으로 치면 100%가 넘어 있다고요. 어쨌든 줄었죠.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늘긴 늘어도 GDP가 더 느니까 네. 얘가 더 주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부채도 얘는 122%까지 갔다가 이것도 한 130%까지 갔다가 좀 밀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IMF 때는요. 요 IMF 때는 가계부채가 얼마 안 돼서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기업부채가 113%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서 파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계는 멀쩡했어요. 근데 기업이 잘못해가지고 IMF를 얻어맞은 거고, 네. 그 이후로 기업부채 비중이 확 줄었어요. 왜냐면 부도가 나서 회수당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 기업대출 줄이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2007, 8년, 6, 7년 이후로 이제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 100%를 계속 못 넘었었거든요. 네. 물론 가계부채는 워낙 적었기 때문에 계속 늘긴 늘어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업 부채가 엄청 늘고 가계 부채도 엄청 늘었어요. 요 두 개를 합친 게 224%까지 늘었어요. 이거 220%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부채를 더 늘린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거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네. 21년도에 피크 쳤어요. 그렇죠. 노인네들만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줄어드니까 계속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줄게 돼 있죠. 네. 자, 그런데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스피가 3,300으로 상투를 쳤어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 아파트도 21년 10월 달에 상투를 쳤어요. 네. 물론 지금도 아직 못 넘었습니다. 물론 강남서 쪽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가계부채가 100%가 넘었고요. 기업부채도 100% 넘었지만 합친 게 220%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4개의 나라를 제가 비교를 한 게 있었거든요. 이거 방송했었던 건데. 네. 자, 위에 거는, 이거는 주택 가격입니다. 요게 가계부채 비중이에요. 요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일본의 91년을 2021년에 같이 겹쳐놓은 거예요. 이게 일본의 주택 가격이거든요. 네. 30년 뒤로 당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페인, 15년 전에,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의 스페인, 요거는 미국. 네. 요거를 일치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계부채가 똑같이 늘다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점 친 지 3년 지났지만 가계부채 비중이 줄었나요? 가계부채가 더 늘었죠. 네. 다른 나라도 전부 2, 3년 이상은 가계부채가 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상투 쳤다고 해서 갑자기 막 빚 갚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랑 똑같은 거네. 우리가 그 가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가속도가 있다 보면 바로 못 쓰잖아요. 예. 아, 그거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부채가 조금 더 늘다가 3, 4년 늘다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 네. 폭락인데요. 이 폭락이 왜 폭락했냐면 네. 그리고 일단 생산 가능 인구 네. 똑같죠. 네. 이게 일본의 30년 전, 미국, 스페인의 15년 전, 네. 이게 작년 11월 달인가 방송했던 내용을 아. 좀 정리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가격이고요. 요거는 GDP 대비 부채 비중, 네. 요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 때, 상투 칠 때, 네. 주택 가격이 상투를 쳤고, 아. 3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리머사 때, 네. 근데 가계부채 비중은 2, 3년 더 늘다가 주는데 지금도 우리가 좀 줄고 있거든요. 살짝 굽었어요. 빨간색. 굽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냐면 전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강제 회수예요. 경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네. 은행이나 이런 데서 경매가 나갈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빌렸던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6억을 빌려서 샀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게 7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7억에 팔아가지고 6억을 회수해 가요. 그리고 1억만 돌려줘요. 네. 그럼 그 사람은 4억이 1억으로 줄은 거잖아요. 근데 부채는 하나도 없어졌죠. 그렇죠. 그게 그 현상이 이 현상이에요. 아. 이게 2, 3년 안에 벌어질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노도강 이쪽은 지금 계속 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네. 고점 대비 30% 빠졌고 그럼요. 그 청동주공 10대 단지는 반토막 났다고 지금. 6억짜리가 지금 3억이에요. 오늘 아침에 실거래되는 게 딱 3억이야. 네. 근데 그런 아파트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이걸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몇 년 뒤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꺾이고 한 2030년 지나면은 뭐 이거는 완전 생산 가능인 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2030년 지나니까 꺾이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러니까 연도가 같은 연도가 아니에요. 같은 년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가 21년이고 네. 3년 전이고 네.
그 분홍색 스페인은 2006년도. 아. 그다음에 여기 요 초록색 있죠? 네. 초록색은 이건 1991년도.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고 그래야지 비교가 되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스페인, 유럽은 15년 전에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그러니까 거예요. 연도가 다 다른 거네요. 다르지만 색깔마다. 그 현상이 생겼을 때의 피크를 네. 일치시켜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일치시켜 놓으니까 나머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고점을 칠 때 네. 부동산 시장도 고점을 치고 네. 그리고 고점 치고 한 2, 3년, 3, 4년은 부채가 늘다가 계속 늘다가. 그리고 왜냐하면 어떤 대세가 바뀔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이거는 뭐 그 대세 상승률이 꺾이는 거라 생각하고 부채가 더 들어온다 이거죠. 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다 꺾인다. 네. 예. 아, 저도 이제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년 전에 생산 가능 인구와 20년 전에 생산 가능 인구, 30년 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65세가 넘어도 팔팔하신 분들이 많고 여전히 또 일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그래도 한 75세까지는 그렇지만 한 70세까지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좀 범퍼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30년 전에 일본이나 15년 전에 미국, 스페인이나 네. 우리랑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요. 또 한 가지는 65세, 70세가 생산 가능 인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를 살 정도의 생산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를 얘기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는 2015년부터 아니 15살부터 생산 가능 인구로 치는데 저는 25세부터 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군대 갔다 오잖아요. 2, 3년에 그렇죠. 공백이 생기죠. 그러니까 19살짜리가 주유소에서 알바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파트는 못 사요. 맞아요. 근데 25살 여자 같은 경우는 25살 넘으면 취직을 하니까 네. 그때 이후는 생산 가능하면서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25세를 따지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아, 네. 15살짜리가 생산 가능은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지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제가 다 감안해서 데이터를 가공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2021년도에 여기가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있다가 영상 올린 거거든요. 2021년도 6월 달이에요. 네. 이때 국민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상황이 2008년이랑 되게 똑같아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사는 거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런 기사가 있어서 고점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그 당시는 제가 그 실거래가 지수로 막 이렇게 막 제대로 만들 때는 아니었어요. 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보니까 월간 동향이네 월간 동향. 2008년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때랑 2021년도 이때랑 또 비슷하대요. 네. 지수는 한참 높은데. 그래서 뭔 얘기인가? 이때보다도 부채도 위험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경제도 위험하고, 금리도 위험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근데 그분은 저보다 회한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물가를 감안해 본 거예요.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차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거를 네. 부동산원 명목 지수를 네. CPI 어저스티드 해가지고 네. 여기 알짜가 붙단 말이에요. 알짜, 리얼. 와. 왜냐면 이 사이에 네.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면은 본전이라니까? 와. 15년 동안. 이게 10억이 12억이 돼도 그 사람은 본전이라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2억의 이자나 뭐 맞아요. 보유비용이나 세금이나 그럼요. 뭐 했으니까. 야. 그러니까 감안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고도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요런 게 거죠, 요런 거. 이게 예. 진짜네요. 이때가 물가보다도 매매가가 훨씬 더 올랐을 때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15년 동안에 물가를 감안하면 와. 부동산원 인덱스는 별로 오른 게 없는 오른 게 거예요. 없네. 근데 부동산원 인덱스가 미래가 보여주죠. 원체 낮게 맞아요.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 상승률을 못하니까. 제대로 반영 안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제가 이 제목에다가 위험한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게 책에다가 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6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 볼게요. 자, 요게 프레드에서 나오는 케이스 실러 10대 도시. 왜냐면 제가 전국을 안 하고 10대 도시를 하는 게 저는 아파트를 연구하기 때문에 네. 미국은 여행하다 보면은 전부 띄엄띄엄 맞아요. 단독 그냥 전원주택 같은 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파트랑 그런 주택이랑 우리 아파트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케이스 실러 지수는 모든 주택이거든요. 연립, 빌라, 아파트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10대 도시는 여기서 20대 도시 되는데 더 줄인 게 더 큰 도시일수록 아파트가 더 많이 포함됐을 거라는 생각에 요거를 저는 준용을 하거든요. 보면 이게 서프라임이에요, 이게. 네.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고, 요건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죠. 네. 그 다음에 2021년, 2년도에 상승 치고 빠질 때, 우리가 여기서 급락을 했다가 이 정도 오른 거거든요. 자, 이거를 미국의 도시 물가 지수로 나눠볼게요. 아, 네. 일단, 미국의 도시 물가를 보면, 이렇게, 이번에 2002년도부터 이게 22년 동안의 물가 지수인데,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요.
갑자기 1월 달에 툭 튀어올른 게. 네. 1월 달에 툭 튀어올랐어요. 맞아요. 물가 많이 올랐다고. 네, 물가 많이 올랐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한번 출렁했어요. 근데 매년 1월 달에는 물가가 좀 오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과거에도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추세적으로 오르냐가 문제죠. 네. 자, 그러면 케이스 신뢰지수가 방금 전에 봤던 케이스 신뢰지수가 이건데 이거는 11월까지밖에 안 나와요. 얘네는 한 3개월 늦어요. 우리보다. 네. 3개월 늦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 물가지수로 나눈다 그러면 12월, 1월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트레이딩 뷰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돈 내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없는 데이터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가정, 옆으로 긴 가정하에 보면 이렇게 돼요. 아.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빠지는 않고 아마 빠지긴 빠질 건데 좀 덜 빠질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리먼 사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2008년도, 7년도 이때랑 지금 못 넘었단 말이에요. 물가 감안하면은 그냥 2008년에 이제 정고점 정고점이죠. 한 예.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책을 쓸 때 3개월 전 쓸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작년 7월 달에 책 쓸 때 이거 못 넘었다. 네. 이거 되게 위험하다. 앞으로도 오르겠지만 이거 못 넘을 것 같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강남 서초가 어떤 모멘텀에서 무너질 거냐면 여러분들 저기 2006년, 7년도, 8년도에 버블 세븐 터질 때 네. 노원구, 도봉구는 폭등했단 말이에요. 네, 은평구도 맞아요. 폭등하고. 지금이랑 완전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그때 강남 서초만 음마가 막 40%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리먼 사태 때가 터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노도강이나 은평구나 서대문구는 미국의 케이스 치료지수가 폭락하거든, 서프라임 사태가 나든 말든 그냥 올랐어요. 네. 영향을 받은 건 강남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왜냐면 케이스 치료지수가 폭락하고 10대 도시가 폭락해봤자 노원구, 도봉구는 이미 빠져있는데 벌써 더 빠지게 보이냐 이렇게 버티지만 네. 강남 서초는 이미 그 사이에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고점도 넘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고 또 작년부터는 대출까지도 이제 풀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게 네.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그 중에 60, 70% 대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마지널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요 지수를 이거는 이제 2002년부터잖아요. 자, 이거는 1880년부터의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을미사변 갑신정명 할 때부터의 지수예요. 네. 여기가 대공황 때 이렇게 주택가격이 하락했는데 와. 이거 명목입니다. 명목. 네. 그럼 그 사이에 물가를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요게 리먼 사태 때고요. 예, 대공황 때만큼 리먼 사태 때도 많이 빠진 거예요. 미국 그 주택가격 지수가 10대 네. 도시가. 근데 요거를 물가를 감안해 보면 네. 저는 그 미국의 200년 넘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눠봤거든요. 와. 이거예요. 요게 뭔지 아세요? 네. 이때는 별로 안 빠져요. 네. 아니에요. 이때 1905년. 요때거든요. 요때. 네. 2010년도 여기에요. 별로 1910년. 1910년. 네. 여기 별로 안 빠졌잖아요. 네. 근데 얘는 엄청 빠졌죠. 아. 1차 대전. 1차 대전 때요. 빵을 1,000만 원 줘도 못 사 먹었다니까. 그리고 저기 세계 대공황 세계의 대공황은요, 물가도 하락하고, 네. 주택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별로 이렇게 이미 빠진 상태에서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또 뭔지 아세요? 2차 대전. 그리고 요거는 그 서프라임 사태. 네. 그러니까 이 서프라임 사태가 1차 대전과 같은 충격을 줬다고, 실질지수로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 제가 리츠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리츠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 지수가 아니고 네.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호텔도 있을 거고, 뭐 아파트도 있을 거고, 물류센터, 네. 뭐 공항, 항공, 항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회사들을 묶어서 그 펀드를 만들어요. ETF라고. 네. 근데 이건 올 액티브 리츠인데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네. 196개예요. 토탈. 오. 이걸 다 묶어가지고 US 스탁 마켓에 있는 걸 갖다 리츠라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네, 네. 자, 이거를 보면은 이겁니다. 아. 자, 이거 보시면요. 이게 2021년도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폭락은 안 했는데 네. 주식은 그냥 그 다음날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예요. 아. 자, 리츠라는 회사. 이 회사는 고점이 2021년도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상태랑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땅바닥을 쳤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올랐는데 정고점을 못 넘었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니꾸복고 빌빌 기고 있잖아요. 네. 자, 이거는 리츠. 노동 아파트랑 차트 아니 서울 전체 아파트 차트랑 되게 비슷해 네, 보이는데.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호텔, 뭐 물류센터, 뭐 아파트, 단독주택, 뭐든 그러니까 뭐를 투자하든지 간에 아니면 여기에 무슨 통신 장비도 아파트 질 때 통신 장비 납품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여튼 주택 관련된 회사들을 다 묶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나스닥 시장에 레지덴셜 주거용 부동에만 투자하는 회사만 묶은 게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파트랑 좀 더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겁니다.
여기에 나스닥 여기 벤치마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리츠. 네. 여기 레지덴셜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얘는 우리 더 심하죠, 이게. 야, 진짜 서울 아파트 차트다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이 끝에다가 서울 아파트 할 것 같다고 갖다 놨어요. 와. 아니 진짜 너무 똑같은데요? 2021년도거든요. 네. 그 다음에 쌍마닥을 쳤죠. 네.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못 왔죠.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네. 이거 다우존스 리츠입니다. 2021년도고요. 네. 이게 작년 연말이에요. 네. 거의 비슷하고. 네. 이게 작년 연말이라고. 네. 지금 1, 2월 달 여기 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케이스 실러 지수 주택가 계속 오르고 있죠. 명목으로 봤을 때. 요거 보시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네, 네. 그런데 요걸 보면 못 오르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요. 1,000원 벌다가 800원 벌다가 500원, 300원 벌다가 하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채산성이 약화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빠지고 올라가는데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는 배당을 덜 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수익성이 약화되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리츠라는 어떤 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기서 안 빠진다고 룰루랄라 할 게 아니라 이미 미국은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요거 15년 전, 20년 전에 주가를 좀 회복 못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얘네가 아파트 가격이 안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다. 물가를 못 이기고 있다, 이거. 이 얘기는 조만간에 미국 부동산도 급락이 올 수가 있다. 그때 강남 서초가 급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차트 보면은 최근 차트를 보면은 최근 이거 차트를 보면 전형적으로 쌍봉 찍고 보통 쌍봉 치고 떨어지면 굉장히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쌍봉을 요것만 얘기하셨는데 네. 100년의 기간을 두면요. 얘가 왼쪽 봉우리예요. 지금은 요걸 쌍봉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를 더 큰. 이걸 보면 더 큰 쌍봉이 될 수가 있다고. 이거를 보니까 진짜 엄청난 쌍봉이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을미사변할 때부터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갑신정명하고 그럴 때 미국의 주택 가격이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펀지 사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플로리다 반도에서 있는 건데 부동산 때문에 펀지 사기라는 게 나타난 건데 이게 여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대폭등이에요. 대폭등. 그 당시의 입장을 보면.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엘리언님의 이야기를 종합을 좀 해보면은 이제 강남도 그나마 지금 잘 나가는 강남도 크게 이제 떨어질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고 노도광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겠지만 강남처럼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네,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은 서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를 언제 정도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하락이 언제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2028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도 3년. 네. 앞으로도 3년.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어트 파동이랑 장기 추세를 가지고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